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파헤쳐 볼 자료는요. 바로 우리 가족은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나연구소 옴니버스 인생책 쓰기 프로젝트 결과물인데요. 평범하지만 또 특별한 우리 이웃 38분의 아주 진솔한 가족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책이 되게 흥미로운 게 뭐랄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정상가족이라는 틀이 있잖아요. 그건 좀 훌쩍 뛰어넘는 아주 다양한 가족 모습들을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점이죠. 꼭 혈연으로만 묶인 관계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연한 인연으로 또 때로는 어떤 사회적인 연대로 맺어진 관계 속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좀 새롭게 정의되는지 그 스펙트럼을 넓게 보여주는 뭐랄까 기록 모음집 같은 거죠. 아, 그쵸. 38가지 이야기 진짜 많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다양한 목소리들 속에서 그냥 개별 사연을 쭉 나열하는 걸 넘어서요. 현대사회에서 가족이 갖는 의미의 변화랄까? 그 본질적인 기능이나 가치를 함께 짚어보는 겁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여러분 가족 경험과 겹치는 부분도 있을 거고, 혹은 이건 전혀 다른데? 하는 그런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는 순간도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이 다채로운 가족 이야기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역시 가족의 형태가 정말 상상 이상으로 다양하다는 점이에요. 아, 이런 것도 가족이구나 싶은 이야기들이 진짜 많았어요. 예를 들면 우경아 작가님은 9번 이사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비로소 정착한 집에 얽힌 사연을 푸시는데 이 물리적인 공간 이동 자체가 가족의 역사가 되고 추억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집이라는 공간이 그냥 사는 곳, 이걸 넘어서 가족의 서사를 담는 그릇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꼭 뭐랄까 처음부터 계획되거나 되게 이상적인 형태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도 많아요. 안은숙 작가님 같은 경우 원래 친구였던 남편이랑 우여곡절 끝에 가정을 이루시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겪었던 언니의 죽음이나 사업 실패 같은 깊은 상처들, 이걸 함께 보듬고 극복하면서 새로운 의미의 가족을 만들어 가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제 생각에는 가족의 시작점이나 형태가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어떻게 같이 헤쳐나가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느냐 하는 그 기능인 것 같아요. 아, 기능이요. 네네. 그 말씀이 되게 와닿네요. 혈연이 아니더라도 어떤 정서적인 지지나 소속감을 준다면 그게 또 다른 형태의 가족일 수 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바로 그겁니다. 김미옥 작가님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식구, 공동체를 이루는 이야기나 또 우정희 작가님이 돌봄 현장의 어르신, 보호자, 동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하고 맺는 관계를 복지가족이라고 부르는 것도 다 같은 맥락이죠. 아, 복지가족. 네,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서로 돌보고 의지하고 또 정서적인 유대를 나누는 관계, 이것 역시 중요한 가족의 한 형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양혜진 작가님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주님 안에서의 영적인 가족까지 이야기하면서 관계의 지평을 넓히고요. 결국 이 이야기들을 쭉 관통하는 핵심은 제 생각엔 가족의 형태보다는 기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 점인 것 같습니다. 형태보다 기능이라. 확실히 요즘 시대에 더 공감 가는 관점인 것 같아요. 하지만 가족 이야기에 마냥 따뜻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시련이나 갈등도 빼놓을 수 없는데 이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꽤 비중 있게 다뤄지죠.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런 시련 속에서 가족의 진짜 의미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은미 작가님 이야기가 특히 좀 기억에 남는데요. 본인 스스로도 어릴 때 가족의 보살핌 없이 자란 아픔이 있으신데 어렵게 꾸린 가정에서 아들이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죠. 아, 정말. 네,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런 고통 속에서도 남편, 딸, 그리고 뒤늦게 찾은 아버지까지 온 가족이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모습은 가족이라는 관계가 그 절망 속에서도 어떻게 희망을 지탱하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아,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네요. 그런가 하면 김송래 작가님처럼 아주 오랜 시간 지속되는 어려움을 견뎌낸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 자기 중심적인 남편 때문에 경제 활동부터 집안일, 시댁이랑 친정일까지 혼자 다 감당하시면서 자신을 돌볼 겨를조차 없었던 시간을 보내셨다고. 네, 맞아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그런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두 딸을 정말 훌륭하게 키워내신 거죠.
근데 여기서 되게 인상적인 건 나중에 딸들이 엄마, 우리를 사랑으로 키워주셨잖아요 라고 진심으로 말해주고 손편지를 건넸을 때 작가님이 그간의 모든 상처를 치유받고 아, 내 삶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걸 확인하는 장면이에요. 아, 오랜 인고의 시간이 딸들의 그 진심 어린 인정과 사랑으로 보상받는 그런 순간인 거죠. 그러니까 이은미 작가님의 갑작스런 실현하고 김송래 작가님의 오랜 인내는 분명 다른 형태의 역경인데 두 이야기 모두 가족이 어떻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또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는 힘을 주는지를 정말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힘든 시간을 함께 겪어내는 과정 자체가 가족의 유대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가족이라고 해서 늘 막 끈끈하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소통 방식도 집집마다 정말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박선희 작가님 댁은 정말 독특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장난감 마이크를 들고 가족 회의를 한다고요. 네, 맞아요. 별걸 다 소통하는 가족회의라고 하더라고요. 웃음. 2분 스피치 시간 동안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나누는데 어떨 땐 감정이 좀 격해져서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결국엔 같이 간식 먹으면서 훈훈하게 마무리한대요. 덕분에 20대 자녀들이 50대 아버지하고도 일상적인 이야기부터 진로나 재정 문제까지 스스럼 없이 나눌 수 있게 되었다고 하고요. 그 작가님이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꾸준한 소통의 노력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와, 매주 가족 회의라니 대단하네요. 근데 저렇게까지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는 게 가능할까 싶기도 한데요. 모든 집이 다 저렇진 않을 것 같고. 아, 그럼요. 모든 가족에게 맞는 방식은 아니겠죠. 실제로 김주현 작가님은 자기 가족을 각자도생이라고 표현하세요. 각자 도생이요? 네. 억척스럽게 살아온 어머니 밑에서 자녀들이 일찍부터 독립적으로 각자 삶을 꾸려나가는데 그렇다고 서로에게 막 무관심한 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를 걱정하고 지지하는 마음이 분명히 존재하죠. 표현 방식은 달라도 그 안에도 가족 간의 연결고리는 분명 있는 겁니다. 아, 표현 방식이 좀 서툴거나 달라도 마음만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군요. 그러고 보니 김종호 작가님이 이야기한 자기분화라는 개념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가족 구성원 간의 어떤 건강한 경계짓기, 뭐 그런 이야기였죠?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가족 구성원 간의 경계가 좀 모호해서 서로에게 너무 의존하거나 감정적으로 막 얽히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제는 각자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장모님이 자녀들한테 정서적으로 좀 과도하게 기대려고 할 때 아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통해서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경계가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하세요. 이게 관계를 딱 끊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하. 듣고 보니 소통이라는 게 단순히 말을 많이 하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적절한 거리를 두는 그런 지혜도 포함하는 거군요. 김지연 작가님 남편분처럼 사랑해라는 표현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도 그렇고 양선 작가님 댁처럼 매일 아침 잘 잤나요? 쉬었나요? 이런 독특한 인사말을 건네는 것도 결국은 관계를 이어가려는 각자의 노력인 셈이고요. 그렇죠. 방식은 달라도 그 안에 담긴 서로를 향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관계를 지속하려는 의지, 이게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들은 이런 가족의 의미를 저마다 되게 독특한 비유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지점도 되게 흥미로워요. 맞아요. 비유들이 참 인상 깊었어요. 심푸른 작가님은 가족을 내 삶의 가장 튼튼한 공사 현장이라고 표현하셨죠. 학교 운동장 공사는 언젠가 끝나지만 가족이라는 공사 현장은 영원히 함께하는 삶의 터전이다. 뭐 이런 의미로요. 쉽게 해체하거나 속아낼 수 없는 그런 뿌리 깊은 공간이란 느낌이 확 들었어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죠. 또 임초롱 작가님은 가족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 보관소라고 정의합니다. 혼자일 때보다 가족과 함께일 때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배가 되는 경험. 이걸 통해서 가족이 삶의 가장 근본적인 힘의 원천이라는 걸 강조하시죠. 매일 아침 나는 가족을 반드시 지켜내고야 말겠다. 이렇게 다짐하시는 모습에서 그 에너지가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와, 정말 든든한 표현이네요. 에너지 보관소라니. 저는 이선자 작가님의 비유도 참 좋았어요. 가족을 가장 조용한 시이자 가장 편안한 고향이라고 하셨는데 되게 잔잔하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더라고요. 네, 그쵸. 평범한 일상 속에서 다투고 화해하고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들,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한편의 시처럼 삶을 풍요롭게 하고 결국 언제든 돌아가실 수 있는 안전한 고향 같은 곳이 가족이다. 이런 의미겠죠. 이런 다양한 비유들은 가족이 단순히 그냥 같이 사는 사람들의 집합, 이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얼마나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때로는 튼튼한 기반이 되어주고, 공사장, 때로는 힘을 주는 원천이 되고, 에너지 보관소, 때로는 말없는 위로와 안식처가 시, 고향. 되어주는 거죠. 아, 듣고 보니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 정말 많은 의미와 역할이 담겨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 느낀 점은 가족은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요. 네, 정확합니다. 유동식 작가님 가족 이야기가 그런 면을 아주 잘 보여주죠. 아버지는 AI 공부에 푹 빠져서 새로운 도전을 즐기시고, 아내는 방문요양센터 팀장으로 일하면서 소명의식을 찾고, 딸은 디자이너 꿈을 안고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고, 와,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지지하는 모습이 마치 멋진 팀워크를 보는 것 같죠. 가족이 서로의 성장을 가로막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지지하고 격려하는 든든한 베이스 캠프가 되어주는 거예요. 각자의 성장을 돕는 베이스 캠프. 멋진 표현이네요. 중학생인 우정민 작가님의 글에서도 그런 변화의 모습이 되게 섬세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아빠가 1인 기업가로 변신하고 엄마는 새로운 취미랑 신앙생활 하시고 동생하고는 또 갈등이 있고 이런 변화하는 가족 환경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죠. 네, 특히 그 사춘기 동생하고 맨날 티격태격하면서도 밖에서는 또 동생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는 모습. 이런 건 성장 과정의 복잡 미묘함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김은미 작가님의 이야기는 또 다른 성장의 측면을 보여주는데요. 늦은 결혼 후에 겪었던 혹독한 시집살이, 그리고 아이들 사춘기랑 자신의 갱년기가 딱 겹쳤던 이른바 호르몬 전쟁 시기를 회고하시면서 나는 0점 엄마다, 이런 자괴감에 빠졌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세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하지만 결국 아이들과의 갈등과 화해를 통해서 부모로서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을 보여주죠. 아이한테 그래도 엄마 80점은 돼, 이 말을 듣고 위로받는 장면은 정말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성장하는 관계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합니다. 맞아요. 완벽한 부모, 완벽한 자녀는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정세현 작가님이 인생과 가족을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에 비유한 것도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완성보다는 그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는 시각이랄까요? 그렇습니다. 이 책에 담긴 38가지 이야기는 결국 가족이란 어떤 정해진 답이 있는 완성품이 아니라 끊임없이 흔들리고 부딪히고 변화하면서 함께 써내려가는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더 애틋하고 또 끊임없이 노력하기 때문에 더 소중한 관계인 거고요. 네. 오늘 저희는 우리 가족은 이라는 책을 통해서 38가지 다채로운 가족의 풍경을 살짝 엿보았습니다. 혈연을 넘어서는 다양한 형태의 연결, 또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유대감, 때론 서툴지만 진심을 다하는 소통의 노력들, 그리고 함께 또 각자 성장해 나가는 역동적인 모습까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이었어요. 네, 맞아요. 이 책은 결국 가족이란 완벽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과 노력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다. 이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매일의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가족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이 책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일 겁니다. 혈연이든 아니든 형태가 어떻든 간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런 관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죠. 청취자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나요? 어쩌면 우리 가족 이야기 같다 하고 공감하셨을 수도 있고 우리 집과는 정말 다르네 하고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잠시나마 여러분 자신의 가족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겠죠? 네. 책의 에필로그에서도 이야기하듯이 가족은 어쩌면 매일 우리가 의식적으로 만들어가는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가족 관계를 조금 더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박선희 작가님 가족처럼 거창한 회의는 아니더라도 양선 작가님 가족처럼 다정한 아침 인사를 건네거나 김지연 작가님 남편처럼 좀 서툴더라도 사랑한다는 마음을 표현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겁니다. 혹은 이 38분의 작가들처럼 잠시 멈춰서서
나의 가족은 어떤 모습인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글로 적어보는 것도 좋겠네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가족을 새롭게 바라보고 또 그 소중함을 다시 발견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책이 보여준 이렇게 다양한 가족의 모습들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보게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우리 사회는 이처럼 다채로운 가족의 형태들을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이것이 정상적인 가족이다 라는 어떤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것, 그것이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생각해볼 만한 질문이네요. 우리 안의 틀을 깨고 더 넓은 시야로 가족을 바라보는 것. 오늘 이 시간의 마지막 여운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